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JP 모건, 골드만 삭스, 블랙록, 그리고 애플, 메타, 구글. 월가의 금융 공룡들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공룡들. 이 두 세계는 평소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사사건건 부딪히죠. 그런데 딱 하나, 이 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수조 달러를 베팅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AI요? 아닙니다. 반도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니, 코인이라고요? 코인은 투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17년 광풍, 2022년 엘루나 사태, FTX 파산,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건 투기가 아니라 돈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편지를 보내던 시대에서 이메일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돈이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세계 최고의 금융사와 기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올인하는지 그 핵심을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핵심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려면 기존 암호화폐가 왜 문제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아시죠? 2009년에 탄생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없이도 정부 없이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혁명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심하게 출렁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커피 한 잔 값이 0.01 비트코인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20% 떨어지면 같은 커피가 0.0125 비트코인이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올라버리면 어제 커피 사 먹은 게 오늘 기준으로는 10,000원짜리 커피를 산 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일상에서 화폐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게 주인도 소비자도 누구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걸 돈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디지털 세계의 달러.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10,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걸 디지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보내면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자가 기록을 관리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은행 장부에 적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이 장부를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조작할 수 없고 중간 관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스테이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이름처럼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1코인의 가치가 항상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실제 달러를 금고에 넣어둡니다. 내가 100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발행사 금고에 진짜 100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놀이공원에 가면 입구에서 현금을 놀이공원 전용 토큰으로 바꾸잖아요. 그 토큰으로 놀이기구를 타고 먹을 것도 사고요. 나올 때는 남은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달러를 넣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 다시 달러를 받는 겁니다. 다만 이 놀이공원이 전 세계 인터넷 전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USDT Tether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두 번째, USDC Circle이라는 미국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규제를 잘 따르기로 유명하죠. 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합치면 2024년 기준으로 이미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2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안팎이니까 스테이블 코인 두 개의 규모가 삼성전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냥 달러를 쓰면 되지. 왜 굳이 디지털로 만들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베팅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달러 송금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내고 중간에 환전이 되고 스위프트라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거칩니다.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1973년에 만들어진 국제은행 간 통신 시스템입니다. 네, 197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직도 전 세계 국제 송금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돈을 보내면 보통 2일에서 5일 걸립니다. 수수료도 최소 몇만 원에서 금액이 크면 수십만 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은행 업무 시간에만 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보내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2025년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나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데 돈을 보내는 건 아직도 며칠씩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요. 클릭 한 번 몇 초 안에 도착합니다. 수수료는요.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3691 24시간, 은행 업무 시간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새벽 3시에 보내도 됩니다. 설날 연휴에 보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1달러를 보내는 건데 속도는 수천 배 빠르고 비용은 수백 배 저렴합니다. 비율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면 며칠 걸리고 우표값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면 1초 만에 도착하고 공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돈의 세계에서 이메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월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좀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월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장 입은 사람들,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 그리고 전통과 보수의 상징이죠. 새로운 걸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가는 수조 달러가 날아가니까요. 그런 월가가 자기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자산 규모가 무려 3.7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은행의 CEO 제이미 디몬은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까지 불렀던 사람입니다. 2017년에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우리 직원 중에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해고하겠다라고까지 말했었죠. 그런데 그 JP 모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JPM 코인입니다. 나중에 카이넥시스 디지털 페이먼트로 이름을 바꿨는데 핵심은 같습니다. JP 모건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JP 모건은 하루에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약 10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천 개의 대기업 고객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기존 시스템으로는 며칠씩 걸리고 중간중간 수수료가 쌓이고 시차 때문에 야간에는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있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뉴욕이 낮이면 싱가포르는 밤이죠.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 처리가 안 됩니다. 다음날 싱가포르 은행이 열려야 비로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냥 참겠는데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이 며칠의 지연이 수백만 달러의 기회비용으로 쌓입니다. 돈이 이동 중이니까 그 돈으로 다른 투자도 못하고 운용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JPM 코인을 쓰면 기업 A가 기업 B에게 1억 달러를 보내는 게 실시간으로 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요. 시차 문제도 사라지고 중간 수수료도 대폭 줄어듭니다. JP 모건의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 유말 파루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실전에 투입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수십억 달러가 실제로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JP 모건만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도 자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실험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유럽 투자은행과 함께 1억 유로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시티뱅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금융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무역금융이 뭐냐면요.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이 기존에는 서류 작업만 몇 주씩 걸렸는데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이걸 며칠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이 회사는 아예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 자산이 약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GDP의 5배가 넘는 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이름은 BUIDL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은 건데요. 투자자들이 국채 수익을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존에는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팔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토큰화하면 24시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이자도 실시간으로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죠. 토큰화는 금융시장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조 달러를 굴리는 회사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월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을 합니다. 감상적이지 않아요. 이들이 움직인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 창출입니다.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제 송금 비용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월가 입장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동시에 토큰화된 자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군이 열리면서 새로운 수수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정리해볼까요? 월가의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쪽으로 인프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리고 비싼 시스템은 결국 도태됩니다. 이건 금융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월가와는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월가가 기존 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실리콘밸리는 아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쪽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월가는 개선, 실리콘밸리는 혁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옛날 이름으로 페이스북이죠. 2019년 6월, 마크 저커버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리브라라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 30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30억 명이 하루아침에 같은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건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더 큰 화폐 시스템이 민간 기업 손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간 기업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그건 국가 주권의 영역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의회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죠. 프랑스와 독일 재무장관은 리브라를 유럽에서 금지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요. 중국 인민은행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리브라 프로젝트는 좌절됩니다.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던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이 하나둘 빠져나갔고요. 나중에 DM으로 이름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결국 2022년에 공식 해산됐습니다. 관련 기술 자산은 11억 달러에 매각되면서 프로젝트는 완전히 막을 내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리브라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브라가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입니다. 리브라 발표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즉 CBDC 개발을 전격 가속화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일본, 영국, 인도까지 줄줄이 자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기업의 프로젝트 발표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경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페이스북이 직접 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서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지 민간 기업에 뺏길 수 없다 하며 경쟁적으로 뛰어든 거죠. 이것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개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시도가 좌절된 이후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이 더 영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메타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걸 교훈 삼아서 기존 규제 안에서 기존 시스템과 협력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투하는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스트라이프를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전 세계 온라인 결제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죠. 애마존, 구글,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이 모두 스트라이프를 통해 결제를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뒤에서 결제를 처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같은 회사입니다. 2024년 스트라이프는 대대적인 발표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전면 지원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트라이프를 쓰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서비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리지라는 스테이블 코인 전문 스타트업을 무려 11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브리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발행하고 보관하고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API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세계의 배관공 같은 회사죠. 결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배관 회사를 1조가 넘는 금액에 사들인 겁니다. 이건 확실한 시그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의 미래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팔도 빠질 수 없습니다. 페이팔은 아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름은 PYUSD, 페이팔 USD입니다. 전 세계 4억 명이 넘는 페이팔 사용자가 이걸 바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페이팔이 제이스 코인을 발행한 건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페이팔은 원래 기존 금융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회사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건 장기적으로 기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사는 기존 카드 결제 네트워크 위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레이어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비사가 구축해놓은 전 세계 가맹점 네트워크, 수천만 개가 넘는 이 가맹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비사가 이 기술을 위해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인데요. 비사의 기존 결제 처리 속도에 가장 근접한 블록체인이거든요.
마스터카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카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여러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과 맺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하면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시범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 간 결제 시장입니다.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연간 약 150조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0경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한국 1년 GDP가 약 1.7조 달러니까 국경 간 결제 시장은 한국 GDP의 거의 9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수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파일을 기존 은행 시스템인 스위프트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수천 배 빨라지고 비용은 수백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기회를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달려드는 거예요. 한쪽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쪽은 아예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까는 방식으로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나온 게 2014년인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변곡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규제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차들이 마구잡이로 달리겠죠? 사고도 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아예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설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 생기니까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도로에 나옵니다.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물류도 빨라지죠.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규제는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이라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을 2024년에 시행했습니다. MIC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법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 요건, 준비금 규정, 소비자 보호 조항까지 갖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금은 안전한 자산, 즉 국채나 현금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야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이나 보증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가 생기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건 대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없을 때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손을 못 댑니다. 이거 했다가 나중에 불법이 되면 어쩌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런데 규칙이 정해지면 달라집니다. 아, 이 범위 안에서 하면 합법이구나. 그러면 전력 투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대선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즉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미국 정치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뭐 하나 합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큼은 양당이 비교적 의견이 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지정학적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USDT도 달러, USDC도 달러, PYUSD도 달러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약 98%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퍼질수록 미국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동남아시아의 한 시장에서, 남미의 한 가게에서 이 사람들이 USDT를 쓸 때마다 사실상 달러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 즉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려 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누군가가 탈달러화를 외칠 때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디지털 달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적절한 규제 틀 안에서 키우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더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USDT 발행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이 구조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테더는 고객들의 달러를 받아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여러분이 100달러로 USDT를 사면 테더는 그 100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국채는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 수익이 테더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테더이 들어오는 달러가 워낙 많으니까 이자 수익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4년 테더의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약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직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골드맨삭스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1인당 수익으로 따지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회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건 일부 국가의 미국 국채 보유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나 호주보다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의 큰손 매수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은 항상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국채를 사줘야 미국 재정이 돌아가는 건데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안정적인 대형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왜 막겠습니까? 이런 구조적 배경 때문에 규제의 방향은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로 가고 있고 이 제도화가 바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일반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업들 이야기만 하면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송금이 카카오톡 송금처럼 쉬워집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부모님, 매달 송금할 때 은행 수수료에 환전 스프레드까지 꽤 많은 돈을 내시잖아요. 보통 한 번 송금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환전 스프레드까지 따지면 실제로는 더 많이 내시는 거죠. 매달 이걸 반복하면 1년의 수수료만 수십만 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완성되면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수수료 몇백 원에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서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이른바 레미탄스가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생활비 차이로 이어지니까요. 두 번째, 24시간 글로벌 쇼핑이 더 쉬워집니다. 해외 직구할 때 환전 수수료,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몇 퍼센트 더 내는 거 경험해 보셨죠? 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실제 결제 금액은 환전 수수료와 해외 결제 수수료 때문에 103달러나 104달러가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보편화되면 전 세계 어디서 뭘 사든 추가 수수료 없이 원래 가격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100달러짜리는 딱 100달러만 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약 14억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이 없으니까 저축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고 보험도 못 듭니다.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신용 점수가 없어도 됩니다. 그 지갑으로 돈을 받고, 보내고, 저축하고, 심지어 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없이도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14억 명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사회적 변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받자마자 USDT로 바꿔서 보관합니다. 자국 통화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나이지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는 최근 몇 년간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2020년에 1달러에 약 380 나이라였던 게 2024년에는 1,500 나이라까지 떨어졌거든요. 4년 만에 화폐 가치가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나이라를 USDT로 바꿉니다. 그래야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으니까요.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네 번째, 이건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인데요.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 돈은 그냥 돈이잖아요. 보내면 가고 받으면 오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랜서가 해외 클라이언트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기존에는 일을 끝내고 인보이스를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확인하고 은행에서 송금하고 며칠 기다려서 돈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면 클라이언트가 작업물 납품을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프리랜서 지갑에 입금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지연 데이터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연이 확인되는 순간 보험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 입금되는 거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서류 내고 몇 주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돈을 빠르게 보내는 것을 넘어서 돈의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만능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공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어떤 투자든 장점만 이야기하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리스크, 준비금 투명성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1코인이 1달러라는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큼의 달러가 금고에 있는지는 발행사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테더는 오랫동안 준비금 공개에 소극적이었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말 모든 USDT에 1대1로 달러가 있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죠.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완전한 회계 감사는 아닌 증명 보고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증명 보고서와 완전한 회계 감사는 다릅니다. 증명 보고서는 특정 시점에 자산이 이만큼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고 완전한 회계 감사는 연간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아직 테더는 후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규제가 정비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디패깅, 즉 1달러 고정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파산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USDC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0.8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Circle이 SVB에 약 33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코인이 갑자기 0.87달러가 됐다는 건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87만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13만 달러가 증발한 거죠. 결국 미국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장하면서 USDC도 다시 1달러로 회복됐지만 시장에 상당한 공포를 줬습니다.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규제가 정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유럽에서도 MiCA가 시행되었지만 세부 규정을 놓고 아직 해석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건데요.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버그가 있을 수 있고 해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DeFi, 탈중 강화 금융 분야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으로 수억 달러가 도난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USDT나 USDC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해킹당한 사례는 없지만 이를 둘러싼 생태계, 지갑이나 거래소, DeFi 프로토콜 등에서의 보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중앙화 리스크입니다. 이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블록체인은 원래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Circle, 이 두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민간 기업에 거대한 금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만약 이 회사들 중 하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 효과는 전통 금융 위기 못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적 리스크로 시장이 성장할수록 더 커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거대한 흐름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기술이 주는 효율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도 보안 문제, 스팸 문제, 법적 효력 문제 등 수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메일은 편지를 대체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요.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몇 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천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먼저 은행의 역할이 바뀝니다. 지금 은행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 특히 송금이나 결제 같은 기본적인 자금 이동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이 하던 일 중에서 단순히 돈을 옮기는 부분은 점점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자산 관리, 투자 자문 같은 더 고부가 가치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겠죠. 결제 시장의 판도도 바뀝니다. 지금은 비자,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카드 결제의 절대 강자이잖아요. 이 회사들의 주요 수익원이 결제 수수료입니다. 가맹점이 매출의 약 2%에서 3%를 수수료로 내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보편화되면 이 수수료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겁니다.
국제무역도 달라집니다. 지금 국제무역에서는 은행이 중간에서 신용장을 발행하고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 서류 작업이 엄청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부산 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까지 가는데 2주 걸리는데 그 대금이 정산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합되면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통화 질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퍼지면 이건 사실상 달러의 디지털 확장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발행하지 않았지만 효과는 비슷한 거죠.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 있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전쟁은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위에서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는데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금융 인프라의 세대 교체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JP 모건, 블랙록, 골드맨삭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의 스트라이프, 페이팔, 비사가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에 스테이블 코인을 심고 있습니다. 규제는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라는 전략적 이유로 이 흐름을 오히려 밀어주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금 투명성, 디패깅 가능성, 규제 불확실성, 기술적 보안, 중앙화 리스크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돈의 이동은 더 빨라지고 더 저렴해지고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혜택은 결국 우리 일반인의 지갑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그건 트렌드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그랬고 2000년대에 스마트폰이 그랬고 2010년대에 클라우드가 그랬습니다. 2020년대에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투자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SSR 지표 활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